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있으세요? 단 한 번의 만남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또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행복하죠. 아무 말 없이도 이 찻잔을 사이에 두고 같이 마주 보고만 있어도 이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힘겨운 삶의 넋두리로 이 주저리 떠들어도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가만히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호수처럼 맑고 촉촉한 이 물기로 젖어있는 눈빛만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교류가 돼서 가슴 벌렁벌렁하게 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언제 만나자는 약속 없이도 늦은 밤이든 바쁜 시간이든 아무 때나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역시 여러분들 곁에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자, 여러분들 이 어제 이 올림픽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정말 이 아쉬워하셨던 그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국 야구 대표팀 사실 2연패를 노리고 정말 이 단단한 마음을 먹고 강력한 출사표를 던지면서 도쿄 올림픽에 이 출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준결승에서 이 미국의 2대7로 완패를 하면서 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뭐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메달 기회는 남아있죠. 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3, 4위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저는 어제 이 경기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악몽의 6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투수 5명이 5실점하는 그야말로 금메달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었던 6회다라고 이 말씀들 하시는데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으로서는 자신감도 충만하고 또 이 선수들의 사기도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13년 만에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꿈은 물거품으로 이제는 뭐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동메달 결정전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금메달 뭐 따면 좋고요. 은메달 이 동메달보다는 낫죠. 하지만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잊고는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만 기억하죠. 1등만 기억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사실 많은 정말 열심히 했었던 선수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메달 집계 현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다른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메달 전체 개수로 랭킹을 매깁니다. 이것만 봐도 문화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색깔 중요합니다. 금, 은, 동 색깔이 차이가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메달을 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월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월드 클래스죠. 더할 나위 없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사실 최종전에만 진출을 해도 세계 10위권이라는 얘기잖아요. 뭐 월드 클래스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통과만 한 선수들을 모아놓고 보면 위풍당당한 모습,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이 메달을 따지 못하면 이 선수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또는 실망을 하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경기든 세계 선수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꼭 금메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그리고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한국 야구 디펜딩 챔피언으로 정말 야심차게 2연패를 노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3, 4위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3, 4위전에서 선전 펼치기를 다시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자, 요즘 한일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의 장벽에 막혀서 결승 진출을 못했습니다만 이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김택수 감독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대한탁구협회 전무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피 터지는 접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 여자 탁구 같은 경우 지금 이 중국 여자 탁구가 다시 한번 이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써나가고 있죠. 일본을 완파하고 이 퍼펙트 4연패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참 중국의 이 만리장성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한국 양궁만큼은 아니어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자 축구
사실 세계 랭킹 1위였던 미국이 일찌감치 이 패배를 맛보면서 사실 이변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그 종목이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미국 대표팀 역시나 이제 실력을 입증을 하면서 이 동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호주를 4대 3으로 제압을 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제 체면 치레를 했는데 아니 근데 미국도 상황이 그래요. 사실 뭐 여자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 세계 랭킹 1위라고는 하고 또 뭐 불패 신화를 써 나갔었던 그런 팀이기는 합니다만 공은 둥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기대는 하셨지만 동메달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금메달을 기대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자 축구 대표팀을 굉장히 비난을 했죠.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사실 뭐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를 보게 됩니다. 이 색깔 논쟁을 일으키고 비난을 하는 것들은 어디든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올림픽 소식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소식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골프도 지금 금메달을 노리고 4명의 한국 낭자들이 지금 출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라운드 경기 결과 지금 고진영 선수가 1위 그룹과 6타 차 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괜찮을까 굉장히들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고진영 선수 같은 경우 뭐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6타 차기는 하지만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고 하잖아요. 이런 폭염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박인비 선수 얘기할 정도로 너무 덥다고 하는데 이 더위를 이겨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기 결과 나올지 여러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양한 경기 펼쳐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경기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 분들께 여자 배구가 아닐까요? 이 여자 배구는 그야말로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역시 배구 여자라고 불리우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이 김연경 선수가 이끌고 있는 여자 배구팀의 모습이 그야말로 정말 이 드라마틱하고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준결승에서 브라질과 맞붙게 되는데요. 김연경 선수 아직까지도 목이 갈라져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전에서 목에 피가 나도 소리 지르면서 뛰겠다라고 지금 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죠. 한국 여자 배구 사상 최초로 지금 올림픽 결승 무대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 밟게 됩니다. 올림픽 은퇴를 이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에게는 인생 마지막 올림픽 경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 결승에 진출합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이 선수 인생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듯이 이 브라질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김연경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승리를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 배구 글쎄요. 이게 지금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과 지금 대격돌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여자 배구팀의 세계 랭킹이 11위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세계 랭킹이 2위입니다. 정말 이 악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은 둥글지 않겠습니까?
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이 여자 배구팀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선전을 기원하는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단들 또 미국 경기 결과도 그렇고 한국 선수단의 경기 결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분석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이 공립학교가 일찍 개학을 하면서 이 팀 스포츠도 지금 가을 시즌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 교육부가 이 팀 스포츠 시즌 일정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을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연기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와이의 각 대학들 스포츠 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 코치진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어떤 만남을
윤상의 이별의 그늘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을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베키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엑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겨울이면 강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들이 만발하네 가을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겨울이면 아이들의 눈장나 아하하 아름다운 아하하 우리 강산 봄 여름 가을 아하하 겨울 뚜루빠빠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자, 이 교육계 이야기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산세가 너무나도 무섭죠. 그런데 이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 보니까요.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환자가 일주일 만에 84%나 늘었다라는 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 보면은요.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어린이, 청소년 71,726명이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뭐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84%나 증가한 거고요. 6월 말과 비교하면 5배나 늘은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은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전체 코로나 환자의 무려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로서는 지금 뭐 이번 주 공립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했고요. 또 사립학교들도 서서히 이제 개학을 이번 달에 하게 되고 또 대학들도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런 추세가 지금 이 하와이로서도 그냥 좌시만 할 수 없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질환을 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소아과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입원 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CNN 방송이 CDC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어린이 신규 입원자가 47명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고요. 텍사스주가 40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그 어린이 환자 또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주를 보면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실 텐데 현재 입원한 어린이 환자 수가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143명이고요. 텍사스가 14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지금 확진율도 늘고 있고 어린이 환자도 늘고 있고 어린이 입원자 수도 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DC 집계 기준을 보면 12살 이상 18살 미만 아이들의 67.9%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요. 58.3%가 지금 2회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미국의 지금 성인들의 퍼센테이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게 인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거죠.
이런 그 추세는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다시 이 오픈을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워낙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뭐 대학들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한 곳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12살 미만이죠. 아직까지 이 12살 미만에 대한 이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인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니까 어린이들 이제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백신을 맞아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아이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 접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안전하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요즘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돌파 감염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확산세가 워낙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사무실로 지금 복귀하는 출근 시점을 계속해서 지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내걸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존도 지금 그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아마존이 밝히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을 되면 대부분 다 이 사무실 복귀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유행으로 인해서 워낙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출근 그 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요, IT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여기도 지금 10월 1일까지 사무실 출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역시 원래는 사무실 복귀를 9월 7일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4일로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웰스파고의 직원만 해도요 26만 명의 육박을 한답니다. 현재 지금 사무실 나오고 있는 그 직원들도 다 마스크 다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하와이는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마스크 쓰시는 거 익숙하신데 실내에서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른 곳들은 마스크 다 벗으셨다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분통을 터뜨리시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셨다가 2, 3일 쓰고 나니까 이제 다시 적응되고 괜찮다라고들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의 목소리는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때문에 미접종자들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다시 마스크를 쓰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라고 분통 터뜨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여론도 국민들의 마음도 계속해서 지금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양극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이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요. 그동안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던 공화당계 지도급 인사들이 다시 이제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인데 젊은 보수층들에게 백신 접종을 지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전 정부의 2인자가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사실 변화된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공화당 젊은 지지자들이 백신 접종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내 지금 델타 변이 감염자, 전체 감염자의 뭐 거의 90%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와이도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백신 지금 이게 비상 승인이 났기 때문에 비상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온전한 백신이 아니다 해서 두려워서 맞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 한 달 정도,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이 정식 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내부 소식통에 의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게 이 추락을 하게 될지 정말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Look at this face. 에런 네빌과 린다 론스테드가 함께 불러드립니다. I don't know much. This life, I still don't know where it's going. I don't know much, but I know how to love you. And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Look at these eyes, they've never seemed matter. Look at these dreams, so big and so better. I don't know much, but I know I love you. And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So many questions still left unanswered. So much I've never broken through. And when I feel you near me, sometimes I see so clearly the only truth I've ever known is me and you. Look at this man, so blessed with inspiration. Look at this soul, still searching for salvation. I don't know much, but I know I love you. And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But I know I love you. That may be all I need to know. I don't know much, but I know I love you. That may be all there is to know. Whoa.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윤선영의 톡톡톡.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로컬 소식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2부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시간 아닐까요? 목요일의 여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정폭력 예방 이 행동센터의 김앤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2부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소식 중에서 미국 지금 그 교육부가요. 이 미국 구조 계획 자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펀드가 있죠. 바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이 펀드를 하와이 주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등에 제공하는데 이제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와이의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와이는 올해 초에 이제 각 주에 분배됐었던 810억 달러 기금 중에서 2억 7,4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정부는 이 자금 중에서 지금 이 교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돈의 일부를 이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연방교육부 장관은 하와이 계획을 승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전면 이 수업으로 전환하길 또 안전하게 전환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발생이 되고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 특히 뭐 인터넷 와이파이라든가 또는 기기 문명과 관련해서 이제 소외된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교육 기회에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격차를 여러분들께서 아주 극명하게 느끼게 되셨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을 사용하는데 지금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 경우는요. 일단은 뭐 이제 학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요. 또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족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을 사용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빌리게 주지사가 하와이 주 내에 지금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8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금은 31개의 지금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보조금의 그 액수는 10만 불에서 45만 불까지 지금 범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스템 교육, 요즘 이제 스템 쪽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리더십 부분 프로젝트 그런 기반을 가진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데다가 지금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보조금을 받을 학교들에는 제임스 캐슬 고등학교, 와이파후 고등학교, 리월드 커뮤니티 칼리지, UH 마누아, 그리고 이제 이 카노엘라니 초등학교 이런 곳들이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교육부가 이번 주 공립학교가 일제히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개학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 고등학교 스포츠 그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공립고등학교 이제 이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시즌이 그 일찍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교육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 지금 이 시즌이 9월 말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그 학생들, 코치들, 지금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당연히 지금 다 적용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DOE가 이 교육부가 가을 스포츠 시즌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립학교 그 스포츠 리그는 OIA라고 하잖아요. 이제 9월 24일로 지금 시즌 시작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는 이유는 학생들과 코치진들에게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은 이 주 교육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학들도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UH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애틀레틱 디파트먼트의 학생들, 코치들 그리고 지원하는 스태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UH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 퍼시픽 이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샤미나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학생 이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에 대해서 이 코치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곳들로도 이것이 이제 확대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34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223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63건이 빅아일랜드, 29건이 마우이, 5건이 카와이, 그리고 26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내 확진 환자의 대부분이 지금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그런 그 환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와이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하와이의 감염자들 이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된 사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부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 사례의 80%가 델타 변이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델타 변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고요. 또 요즘 뭐 많지는 않지만 돌파 이 감염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파 변이라는 것은 이미 백신 접종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경우죠. 그런데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는 것이 이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백신 접종을 받으시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주 보건부 발표를 보면 델타 변이가 하와이 내 4개 주요 카운티 모두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이 빅아일랜드에서 인구 대비 보면 굉장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하와이 카운티, 빅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 85%로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오아후 섬 같은 경우 전체 사례의 84%가 델타 변이로 인한 것이고요. 마우이 카운티는 70%, 카와이는 60%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발생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델타 변이의 무서움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조심하시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 또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2번부도 피어2에 마련이 됐었던 대규모 백신 접종 사이트가 카피올라니 병원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 대규모 백신 접종 사이트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닐 블레이셀 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이 퀸스 병원이 운영하는 백신 접종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역시 지금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제 장소를 옮겼는데 이건 사실 뭐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대로 닐 블레이셀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단지 원래는 이제 콘서트홀에 이 백신 접종 사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피카케 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만 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어제부터 이것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콘서트홀로 가지 마시고요. 바로 이제 피카케 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리닉 운영 시간은 매일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화요일만 제외하고, 화요일은 쉽니다. 이 화요일만 제외하고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은 예약하지 않으셔도 그냥 가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백신 접종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요즘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데비리게 주지사가 지금 주 공무원들, 각 카운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거다라는 내부 소식통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요즘 하와이도 입원 환자도 늘고 있고 또 이 감염자도 늘고 있다 보니까 각 병원들이 지금 면회와 관련된 이 환자 면회와 관련된 규정들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회 여러분들 혹시 병원으로 가실 분들 계시다면 특히나 이웃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방문자를 받지 않는 그런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병원으로 입원 환자를 방문하시든 간에 병원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이 낭패를 보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기획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한 달에 2번씩 목요일마다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가정폭력 방지 예방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간 2부 시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끝곡입니다.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p bare. See,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it all. The scars of your love, they leave me breathless. I can't help feeling we could have had it all. Rolling in the deep. You have my heart and soul. And you played it to the beat. Baby, I have no story to be told, but I've heard one on you, and I'm gonna make your head burn. Think of me in the depths of your despair. Make a home down there as mine sure won't be shared.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it all. The scars of your love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님, 저 같은 것도 글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글을 썼습니다. 책도 여러분 21권을 냈잖아요. 저 책 쓰면 그래도 돈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의 어떤 주간신문에다가 7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연예 기술자도 아닌데 어머니를 그렇게 조금 힘들게 한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너무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처절한 그런 기도, 처절한 상처, 지상교회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받는 핍박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여자의 길이라는 장편 소설을 7년 동안 한국의 어떤 주간신문에다가 제가 연재를 했어요. 책 3권째가 돼가지고 약간 흔들렸죠. 돈이 벌고 싶더라고요. 이 3권을 내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올까? 속으로 이제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이.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놈아, 너 네가 좋아하는 것도 안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대로 중단해놨어요. 저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 좋은 거 다 버렸다고 생각됐는데 슬며시 속에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제가 회개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버리셨습니까? 술을 좋아하면 술을 버리셨습니까? 이성을 좋아하면 이성을 버리셨습니까? 재물을 좋아하면 재물을 버리셨습니까?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버리세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명예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권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유명세가 필요해요. 박수갈채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목회자들은 못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총회장이 돼서 박수갈채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고 의시되고, 그런 것이요, 성이 낙오되는 일이요, 예수님께 비켜가는 일이요, 죄 짓는 일이요, 거짓말하는 일이 연달아서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힘이 있는데 권력을 버렸다면은, 글을 써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버렸다면은, 여러분,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이 댄스곡만큼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해보는데요. 이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음악 잠시 나가는 동안에요. 이 속보가 올라왔거든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몇 건 보고됐는지 아십니까?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알러트 설정해 놓으셔서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좌시그린 부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늘 655건입니다. 655건이 지금 새롭게 보고가 됐는데 이건 사실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일일 평균 이 신규 확진 환자 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번에 600건대가 보고가 됐던 것은 사실 이 랩에서 이 누락됐었던 그런 사례가 포함이 되면서 600건대를 기록을 했었고 지난해 이제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600건대가 보고됐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고가 올라오게 된 거죠. 이 655건인데 사실 지금까지 가장 높았었던 그 일일 그 토탈은요. 한 400건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건 뭐 일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의 무서움을 여러분들께 다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좌시 그린 부지사가 페이스북에 지금 게재를 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주 전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의 수가 166명, 이 166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고된 655명의 신규 확진 환자 중에 428명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31명이 빅아일랜드, 그 다음에 69명이 마우이, 7명이 카와이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지금 20명이 새롭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제발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하와이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겪었었던 뭐 락다운이든 또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든 제재 조치든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상황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건당국자들은요. 오늘 보고된 이 600건 넘는 사례 중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랍니다. 이 본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정말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미접종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분통 터뜨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의 상황도 계속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이 서로가 서로를 저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와이 의료협회의 이 레이텔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의 90%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양성 반응률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몇 주 사이에 입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높아질 거다, 더 많아질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들은 입원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각 대형 병원들 이 간호사 확보에 지금 주력하고 있고 혈안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스 병원이 이미 그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본토에서 간호사들을 더 수급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500명 이상의 지금 이 간호사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그 답변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데비리게 주지사가 주 공무원 그리고 각 카운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와이 주요 병원들은 이번 주 이미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하와이 공립학교들은 이 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치진 그리고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라고 의무화를 공지를 했습니다.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하와이 주립대 UH도 그렇고 또 HPU도 마찬가지고 샤미나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학생 운동선수들과 관련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운동선수들 또 그리고 이 스태프들, 코치진들 백신 접종 완료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의무화를 지금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이쪽으로 지금 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방금 전 올라온 속보에 의하면 오늘은 여러분들 하와이의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655건, 655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일일 지금 환자 수 가장 많은 숫자를,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좀 위기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지금 이 전화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아마 이 방송 이 녹음으로 이따 밤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온전하게 방송을 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시간부터 지금 이 송전탑의 문제로 인해서 방송 송출에 차질이 빚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 한 10분 정도 있으면 더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다라고 송전탑 측은 밝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저녁 시간에 이제 다시 재방송 되잖아요. 이 재방송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미싱하신 부분, 듣지 못하신 부분 다시 다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이제 목요일에 여인이 출연을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시리즈로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2주에 한 번씩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 내용 전문가이신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이야기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불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하의 Take On Me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이 많은 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리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미 인사를 나누셨기 때문에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여러분들께서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목요일의 여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회적인 이슈로 가장 크게 부각됐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사실 뭐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이민사회에서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 희생자분들 정말 이 숨어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같은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듣다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 가정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례별로 또 유형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가정폭력 유형 중에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적 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바로 알고 어떤 안전책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제목만 들어도 사실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 신체적 학대라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네, 최근 들어 이렇게 사회적, 환경적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뭐 대인관계 장애, 또 반사회적 성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 이유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가 점점 또한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가정폭력의 가장 어떤 극명한 형태로서요. 보통 이렇게 멍든 얼굴이나 상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미지화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그 유형으로는 폭행, 감금, 또 이렇게 신체 억압이나 행동의 자유, 또 이렇게 구속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신체적 가학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가족 간의 이런 신체적 상해가 발단이 돼가지고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고립을 넘어서 심지어는 어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우리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듣다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을 계속 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통계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한 50%가 넘는 분의 피해자들이 또한 심리적 문제 또한 겪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는 어떤 게 충격과 공포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외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섭식장애나 수면장애 또한 동반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PTSD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뭐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등을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상대를 위협하거나 어떤 부상을 입히는 데 있어서 총기나 이런 칼, 이런 흉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이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짚어봐야 될 것들이 폭력과 학대가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졌는가 또는 어떤 이렇게 칼이나 총기, 흉기가 연루가 되었는가 아니면 또는 흉기 사용에 이런 협박이 있었는가 또 이렇게 스트랭귤레이션이라고 하죠. 목조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냥 경범죄로 끝나지 않고 크리미널 코트 차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이렇게 펠로니 크라임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알아두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범죄를 나눌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경범죄가 있고 또 중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 어떤 이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중범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정폭력은 많이 얘기를 드렸듯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상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까지 치달았을 경우에는 이미 너무 악화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학대 관계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이렇게 어떤 피해자분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떠나는 결정은 간단하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종종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떠난 후에 어떤 보복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이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유로 학대 관계를 이제 정리할 수 없다고 종종 생각하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 외에도 학대 피해자들이 학대자와 계속해서 지내는 다양한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데 왜 저러고 살아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지 못한 정말 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거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요. 일반적인 이런 이유 외에도 그 워커라는 범죄 심리학자에 의하면 폭력의 사이클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 학대자가 피해자가 학대 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돼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패턴에서 고통을 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심상치 않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막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한마디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정 폭력이 이렇게 보통 시작이 되고 피해자분들은 이제 두려워지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달래야 하나 막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가해자는 또 지나치게 민감하게 화를 내고 또 위협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긴장감이 도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들이 제대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 치달게 됩니다. 이때 보통 신체 학대가 이때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분노, 비난, 어떤 협박, 폭행, 또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발생 이후에도 이제 왜 보통 떠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후에 또 찾아오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의 시기가 화해의 시기입니다. 보통 허니문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상처 주는 것이 미안하고 또 막 반성하고 이래서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사회적인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참 유형별로 아마 주변에서 보신 케이스들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세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피해자들도 세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맞을만 해서 맞는가 보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이렇게까지 되시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는 이제 한국적인 정서상 자식 때문에 또 이 가해자이신 만약에 남편분이 가해자시라면 저도 예전에 그런 케이스를 이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폭력을 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 차리시면 무릎 꿇고 울면서 그렇게까지 반성을 하시면서 사과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아내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실수지. 다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고 하시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뭐 당연히 그냥 내 삶은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을 방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가정폭력, 특히 이제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에게 이제 소개해 주실 사례, 이 사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피해자 동의를 구하고 지금 익명으로 공개된 상담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는 30대 중반의 이민 여성입니다. 가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 중이었던 연인이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이 남자친구와 한 3년 전에 데이팅 앱, 요즘 이 데이팅 앱으로 그 만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 해에 이 K1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이 동거인과 하와이에 지금 거주 중에 이 동거인이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약속을 해 주셨지만 계속 이걸 이제 미뤄오셨다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여성이 동거인 남성에게 뭐 이 매사에 순종적이었고 또 만남 초기부터 이 남성이 좀 폭력의 징후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 남자친구 성격이 좀 거칠고 이 괴팍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지금 이 그 남성 같은 경우 이 피해 여성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해서 생활비를 보조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영주권 진행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식료품 살 돈도 충분하지가 않고 또 이 남성 같은 경우 계속 통제를 하다 보니까 돈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게다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언어 폭력도 남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욕도 하고 비난의 말도 자주 하고 또 이 아들에게도 비하하는 말들도 자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집을 나가라, 뭐 본국으로 가버려라 이런 이 말까지 계속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폭력이 잦고 또 학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경찰에 4번 정도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도 이 경찰은 사실 이 커플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체적인 폭력이 있다면 그때 다시 전화해라라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 휴대폰을 봤고요. 또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일이 발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까요? 가해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민 오시는 여성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않으셨던 거죠. 또 이제 몸에 여러 군데 상처도 있었지만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병원도 못 가시고 그냥 사진만 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잦은 폭력이 또 반복이 됐고 몇 달 후에 이제 피해자가 또 이제 상황이 됐을 때 가해자가 이 아들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을 졸랐고 벽 쪽으로 그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이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기절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던 거죠. 이 피해자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아이가 울면서 엄마 일어나시라고 죽지 마시라고 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데 이때 마음이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이 가는데요. 다음 날에 이 피해자가 결국은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답니다. 가해자는 가족 상해죄로 경찰에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례 들으니까 정말 이 전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 피해 여성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 처음에 이 피해자분 이제 상담을 하고 만나고 했을 때 참 저도 안타깝고 많이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집에게 피해 접수가 된 이후에 이분이 이제 이 아동과 함께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DB 쉘터로 안전 쉼터라고 하죠. 그것으로 이제 다행히 입소가 되셨고요. 학대자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신 이후에는 이제 이 상담소 및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게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또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스냅이라고 하죠. 푸드 스탬프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메디컬 인슈런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돼서요.
이분이 이제 어떤 그 필요한 조치들을 다 받으셨고요. 또 시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이프 하우징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다행히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돼서 아들하고 현재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제2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니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네, 그렇죠. 해피엔딩.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이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이런 해피엔딩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그러면 어디다 도움 요청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처해 계신 분들 어디로 연락 먼저 드리면 될까요? 네, 이분의 경우에 이제 특수한 아까 그 이민 신분에 이제 문제가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와이에 이미그런트 저스티스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연결을 해서 유비자라고 하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자 수속을 저희들이 돕고 있고요. 또 일단은 그 푸드 스탬프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스냅,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센터에 이제 오시면은 이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하우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소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 아이의 경우는 아까 이제 뭐 다 그 사례 소개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통 이 아이를 상담해 본 결과 그 가해자 아빠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조용하고 되게 평범한 아이였지만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아이가 되게 거칠게 변하고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빠가 했던 말들을 똑같이 엄마한테 되풀이한다거나 뭐 이런 안타까운 제2의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그 테라피를 받고 있고요.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 이런 곳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정말 이 피해를 보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면서 김한나 스페셜리스트의 연락처 또 디백의 연락처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용기 한번 내시면 정말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우리가 뭐 그 해마다 허리케인 시즌이 되고 쓰나미 시즌이 돼도 계획 수립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 안전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비상시에 안전계획 수립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재 시 어떤 드릴이라고 하는 그런 비상시 대피 요령을 이렇게 숙지하고 또 연습하고 그랬을 경우에 정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가정폭력에도 세이프티 플랜이라고 하는 이 안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소에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짚게 되는데요. 당황하고 패닉이 왔을 경우에 적절한 대처 요령이 생각나지 않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전대책 우리가 이제 비상 계획 이런 거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네, 이 세이프티 플랜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그것을 가해자가 알게 됐을 때, 그때 뭔가 이제 그때가 가장 크고 심각한 위험이 보통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상해 사건이나 사망 사건으로 많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모의적인 비상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폭력의 상황에 있어서도 좀 안전하게 대피를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네, 일단은 그 세이프티 플랜에 가장 이제 저희가 기초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 긴장감이 이렇게 팽팽하게 생기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됐을 때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마켓에 가거나 뭐 강아지 산책 뭐 이런 것들을 이유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상적인 집안일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자택을 벗어나서 그 위기 상황을 잠시 모면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도움을 위해 찾아갈 곳을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평소에 작성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도움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몇몇 지인의 연락처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작성해 두셔서요. 그 현장 그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특정 단어나 어떤 코드 랭귀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인과 연락을 해두셔서 문자로 그런 것들이 보내졌을 때는 경찰 신고를 해줘야 한다던가 아니면 쉘터 연결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축번호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도 좋겠네요. 네, 단축번호도 그렇고요. 어떤 뭐 단어를 딱 이렇게 문자로 보냈을 경우에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할까 싶은데 막상 현장에서는 정말 더 훨씬 긴박하고 어떤 영화보다 더한 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그런 것 외에도 이제 그 비상시에 어떤 유용할 수 있는 현금 확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근데 차량이나 어떤 가방 같은 곳에 현금을 좀 보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어떤 게 급하게 그 현장을 떠나야 되거나 아이들과 이렇게 피해될 경우에 어떤 공식 문서, 즉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자녀 출생 증명서라든지 뭐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다음에 여권, 사본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분의 옷과 함께 준비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두시거나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게 아니면 자동차에 어디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던가 이렇게 가방 미리미리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전화 사용을 위한 그 위치 추적 요즘은 이런 기계 사용들이 다들 잘 하시니까 정말 GPS로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전화기 위치 추적을 해서 이렇게 뭐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노출을 막기 위해 프리페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그런 적절한 요령은요. 직장 상사 및 어떤 동료분들 중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만한 분들을 평소에 얘기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큐리티나 이런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상황을 미리 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직장 상사나 어떤 동료분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핫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대신 청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제 뭐 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우셔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용기 한 번만 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급박한 상황은 예방하실 수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실 만한 분 주변에 계시다면 이런 분들께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 세워서 그야말로 이 작전을 좀 짜 놓으시면 정말 긴박한 순간에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케이스에서도 그랬지만 이 아이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이런 상황에 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 안전 그 계획 이 세이프티 플랜은 없을까요? 네, 아이들이 이 사건에서도 보통 아이가 그 상황들을 다 목격하고 이렇게 제 피해가 나왔던 것처럼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다툼을 본다든지 이런 가족 간의 불안한 장면을 많이 보고 자랐을 경우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떤 제2의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어느 일정 시기에 도달하면 한다든지 어떤 불안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이런 폭력, 학대 상황 시 집에 같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세이프티 플랜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집안에서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예상이 되거나 또 폭력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면 어디에 피해 있어라 이렇게 평소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어떤 미리 약속을 해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하면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청하고 그곳에 가 있을 수 있게 미리 얘기를 해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세이프티 플랜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것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뭐 주방 이런 곳은 되도록 피하게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곳에서의 어떤 말다툼이나 이런 상황 발생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이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예방책들이 큰 도움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우리가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신체적 학대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 중에서도 또 이 성적 학대도 있잖아요. 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에게 많이 이 가해가 되는 성적 폭력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부분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도 간간히 성립이 되고 또 데이트 폭력 요즘은 너무나도 요즘 심각하잖아요. 이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성적 학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김만나 스페셜리스트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는 심장 질환이 있는 이주 이민 여성입니다. 결혼 후에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었다고 해요. 이 몸이 약하니까 이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 과정 내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감과 함께 출산을 했는데 이 출산 후에도 남편의 학대, 괴롭힘은 계속됐고요. 이유 없이 이 여성을 자주 때리고 또 술을 마시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를 했답니다. 너무 자주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 남편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당연히 온몸에 땀이 나고 심리적 불안 장애까지 겪었다고 해요. 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나 지인도 많지 않아서 경찰에 연락이 됐었던 그 당시에도 출산 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이 본인의 신고로 아이와 함께 경찰에 의해서 안전한 쉼터로 인계가 됐다고 했는데 이 케이스도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왜 이 상황이 되기까지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었는가 많이들 의아해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 가정 폭력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아까 말했잖아요. 그 허니문 시기, 화해 시기를 통해 이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희생자는 이제 이렇게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안심하고 행복감을 다시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학대자와 이런 어떤 화해와 이런 회복이라는 일시적인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난 이후에 학대자와 훨씬 더 가까워지는 어떤 심리적 경험을 이분들이 하게 되시고요. 또 이런 감정은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학대자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스톡홀름 증후군 그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네네네.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지금 뭐 가정폭력도 그런 케이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도 지금 이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해서 양육권 소송도 하고 있고 이혼 재판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이 가정 폭력에 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성적 폭력에 어떤 노출이 되셨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와이에는 그 섹슈얼 어뷰즈 트리트먼트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인데요. 카피올라니 여성병원 푸나우 스트릿에 있죠. 그곳과 다운타운 호놀룰루의 상담소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연락을 하시면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후에 4일 안에, 그러니까 96시간 안이 되게 크리티컬한 타임인데요. 이때는 이제 의학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센터에서 이제 포렌식 이그잼을 받게 되시면 의학적 증거 확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의학적 소견서를 받아서 이제 차후에 이 사건들을 처리해 가시는데 어떤 중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곳에서 어떤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테라피 및 카운슬링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성폭력 피해자와 또 그 가족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경우 이곳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피해 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어떤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을 분리시켜서 상담과 경찰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더라도 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폭력 여부가 있는지 피해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응급조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상습적이고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 사건 처리를 할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분들이 어떤 이혼 꼭 이렇게 되면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꼭 이혼하거나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가 꼭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혀 별개라는 사안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또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인지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꼭 이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근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어떻게 이 신고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가정폭력을 쉽게 보시고 신고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시민의식이 좀 향상이 돼서 가정폭력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참 필요하고요. 또, 맨데토리 리포터라고 해서 의무신고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직업군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어떤 학대나 폭력 상황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 의료계 종사자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립 사립교육기관의 선생님, 카운슬러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일드케어 관련 직군 종사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을 소지한 소셜워커나 경찰 공무원, 또 성직자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분들은 그 맨데토리 리포터라는 것 알고 계시고 이런 사건을 접하거나 어떤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무 신고자이신 분들께서는 정말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폭력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오늘은 이제 신체적 그 폭력,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려면 어떤 상당한 용기와 에너지가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언어로 이렇게 비하를 당하는 경우에 계실 경우에는 아마 대개 누구나 기진맥진하게 될 거고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상황을 경험하실 건데요. 피해 여성을 위한 어떤 보호소나 기관,
또 법원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대가 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런 구제책을 알고 있을 경우와 모르고 있을 경우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어떤 워크숍들도 많이 하와이에 있고요. 또 서포트 그룹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면서 대처해 나가다 보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이제 도움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김한나 스페셜리스트에게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예, 제 디백의 핫라인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랑 통화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는 531-3771번입니다. 언제든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 상담부터 어떤 법적인 구제책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기에 있을 경우에 그것이 도움이 돼서 폭력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많은 리소스들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디백의 핫라인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531-37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한국어 이 스페셜리스트이신 김한나 스페셜리스트와 통화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주 이제 이 신체적 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뵐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이제 신체적 학대는 눈에 참 보이는 학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멍을 남기는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다음 시간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적절한 대처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 정말요. 이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고 뭐 스카로 흉으로 이제 그 남게 됩니다만 정서적으로 생긴 그런 피해 학대는 정말 이게 어떻게 오래 갈지 그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이게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자, 다음번 이 세션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톡톡톡 오늘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